오스트리아 그랑프리와 영국 그랑프리를 연달아 우승하며 팀메이트이자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인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포인트 격차를 8점까지 줄인 랜도 노리스는 엄마 덕분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벨기에에서 열리는 두 번째 홈 그랑프리 아닌 홈 그랑프리에서 3연승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 탈환을 노렸습니다. 한편 팀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 호너가 아닌 다른 감독의 지휘 아래 그랑프리에 참가하게 된 레드불은 팀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반등이 간절히 필요했고, 이번 시즌 세 번째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과감한 로드래그 셋업을 사용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셋업은 타이어 마모를 관리하기 매우 까다로웠기에 메인 레이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애매했고, 비까지 예고되어 있었기에 레드불은 메인 레이스에 맞춰 플로어와 리어윙을 교체하며 직선 구간에서의 탑스피드를 포기하고 중고속 코너가 많은 이번 섹터에서 랩타임을 줄일 수 있는 다운포스가 추가된 셋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로 인해 메인 레이스가 1시간 이상 지연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아스트리는 1번 코너에서 실수한 노리스를 여유롭게 캐멜 스트레이트에서 추월하며 르콤 시케인을 선두로 빠져나왔고,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며 이번 시즌 6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선두를 빼앗긴 노리스는 원스톱으로 진행된 레이스에서 미디엄 타이어가 아닌 하드 타이어를 선택하며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찾으려 애를 썼지만 1번 코너에서 두 번의 실수, 그리고 푸온에서의 실수로 의미있는 추격을 하지 못하며 2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레이스 초반 베르스타펜의 압박을 견뎌내며 로우 드래그 셋업의 차량을 실수 없이 제어해낸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가 3등으로 포디움을 완성했고, 베르스타펜이 4등,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부진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5등,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이 6등으로 중위권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벨기에에서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 두 번이나 연달아 Q1에서 탈락한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8등, 레이스 초반 과감하게 팀 오더를 요구한 킥자우버의 가브리엘 볼톨레토가 9등, 스프린트 레이스에 제대로 참가하지도 못했던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가 10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며 몇 년 전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낸 스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 메인 레이스가 열리기 전부터 팀들은 차량 셋업에 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5km나 되는 캐멜 스트레이트에서 DRS를 이용해 추월하거나 여기서 앞차와의 거리를 줄이고 5번 코너인 르콤 시케인의 입구에서 추월을 노리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추월 방법인 스파이기에 다운포스를 희생하고 드래그를 줄여 직선 구간 페이스를 높게 세팅하는 게 정답처럼 보였지만, 지난 시즌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보여준 원스톱 작전으로 인해 새롭게 채택된 피렐리의 타이어 컴파운드 조합이 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C2 하드 타이어, C3 미디엄 타이어, C4 소프트 타이어를 준비했던 피렐리는 이번 시즌에는 하드 타이어를 C1으로 바꿨고, 미디엄 타이어인 C3 타이어도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기에 대놓고 원스톱을 유도했습니다. 직선 구간인 캐멜 스트레이트에서의 페이스를 위한 셋업을 선택하면 미끄러지는 후방을 중고속 코너가 많은 이번 섹터에서 타이어 마모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기에 무조건 투스톱 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레이스 도중 생기는 변수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피트스톱이 필요 없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레드불은 대놓고 폴포지션의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초반에 추월을 노릴 수 있는 로드래그 셋업을 준비했고, 이로 인해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를 손쉽게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베르스타펜은 계속해서 이번 섹터에서 추격해오는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완벽한 주행과 수비,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도 적절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배터리 사용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했고, 베르스타펜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주행을 보여주며 스프린트 레이스를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레이스에서는 높은 확률로 비가 내릴 거라 예고되었기에 레드불은 플로어와 리어윙을 변경하면서 직선 구간에서 4km의 탑스피드 손해를 받고 1번 섹터에서는 무려 0.3초 느린 섹터 타임을 기록했지만 2번 섹터에서 0.6초 더 빨라졌기에 전체적인 페이스는 더 좋아졌습니다. 비가 내린 후 미끄러운 노면에서 차를 제어하기 위해선 다운포스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페라리는 새로운 후방 서스펜션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후방 서스펜션을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노면으로부터 플로어의 높이에 따라 들쑥날쑥했던 성능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페라리는 무젤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0km를 달리며 새로운 플로어를 테스트했습니다. 새로운 서스펜션에 대해 해밀턴은 금요일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셋업에 적용해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지만 시뮬레이터에서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다양한 서킷에서 달려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 샤를은 변화가 느껴졌지만 아직도 맥라렌과의 격차는 매우 크다. 우리도 분명 발전했지만 맥라렌은 평소보다 스파에서 더 빠른 것 같기에 조금 안타깝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벨기에 그랑프리에 맞춰 레드불은 바르셀로나에서 도입한 프론트윙의 개량 버전을 준비했고 사이드포드 흡입구와 엔진 커버를 변경했습니다. 이몰라에서 큰 사고를 내며 최신 스펙의 파츠들을 파손한 유키 츠노다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파츠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레드불도 베르스타펜을 위한 스페어 파츠들을 준비해야 했기에 츠노다는 새로운 플로어를 포함한 패키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파에서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의 스페어 플로어를 츠노다의 차에 장착했고 츠노다는 레드불에서 최고 퀄리파잉 성적인 7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스페어 파츠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헝가리에서 베르스타펜과 츠노다 모두 예전 스펙의 플로어를 사용해야 했기에 레드불은 어느 정도 도박을 감행한 셈이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베르스타펜과 츠노다 모두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번 그리드에서의 출발에도 불구하고 츠노다는 인터미디어 타이어에서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는 타이밍을 놓치며 순위가 추락했고 포인트권으로 순위를 복귀하지 못하며 1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츠노다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레이스였고 라디오 소통 오류로 피트인 타이밍을 놓쳤다. 이미 피트 입구를 지나친 뒤에 엔지니어는 피트인 하라는 무전을 했고 이렇게 긴 서킷에서 한 바퀴 차이로 피트인 타이밍을 놓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진다. 피트인하면서 4명 혹은 5명한테 추월당했고 가슬리에게 가로막혀 추월을 할 수가 없었다. 직선 구간에서의 페이스가 전혀 없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던 킥자우버의 루키 드라이버인 가브리엘 볼톨레토는 팀메이트인 니코 휜켄베르크를 상대로 퀄리파잉에서 6번이나 더 높은 그리드를 차지하며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에서 보톨레토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9등을 기록하며 포인트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업그레이드를 아예 준비하지 않은 킥자우버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고 퀄리파잉에서 커리어 처음으로 Q3에 진출하며 8번 그리드를 차지했고 메인 레이스에서 9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며 커리어 첫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해 볼톨레토는 F1에서는 가끔 운이 따라줘야 하고 루이스 해밀턴의 랩타임이 삭제되며 Q2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Q1의 페이스는 좋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더 좋은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포함된 주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지만 그로 인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레이스에 참가할 때마다 점점 차를 제어하기 편해진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후방 서스펜션 도입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선 후방 타이어를 락업하며 Q1에서 탈락했고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선 라디온에서 이루지로 이어지는 오르막 구간에서 트랙 리밋을 어기며 랩타임이 삭제돼 다시 한번 Q1에서 탈락한 루이스 해밀턴은 비가 예고된 메인 레이스에 앞서 전체적인 셋업을 변경하며 피트레인 스타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버스 스톱 시케인, 르콤 시케인 같은 보편적인 추월 구간뿐만 아니라 F1을 포함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추월이 잘 나오지 않는 3번 섹터가 시작되는 스테이블랏 코너에서도 추월을 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해밀턴은 어렸을 적 고카트를 탈 때도 카트의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기에 늘 그리드 후방에서 출발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레이스였다. 팀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리 좋지 않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주말이었지만 메르세데스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기에 긍정적인 주말이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로 차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이제야 차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메르세데스의 발목을 잡은 건 높은 노면의 온도였고 온도가 낮을수록 메르세데스의 성능은 좋았기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았던 스파에서 메르세데스가 이 정도로 부진할 거라는 예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러셀은 5등 그리고 키미 안토넬리는 16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이번 레이스의 결과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날씨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페이스가 전혀 없었다. 이번 주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전체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몇 달 전 팀은 차량 개발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이후로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5등이 오늘 달성 가능한 최선의 결과였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5등도 과분했을 정도의 페이스였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 시즌 초반 좋은 결과를 내며 F1에 빠르게 적응하는 듯 보였던 키미 안토넬리가 서머 브레이크를 앞두고 깊은 부진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안토넬리는 마이애미에서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처음 6번의 그랑프리에서 연달아 6등 안에 들며 포인트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6번의 그랑프리에서 단 한 번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주말 안토넬리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스핀하며 20번째 그리드로 밀려났고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도 18번 그리드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신의 부진에 대해 안토넬리는 유럽에서의 스케줄이 시작된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차의 페이스를 최대한으로 끌어쓰는 게 힘들어졌고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무리하다가 스핀한 건 전혀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금의 주행 방식은 문제를 더 키우고만 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맞는 주행 방식이 아니라 차에게 맞추는 주행 방식으로 과하게 바꾸고 있기에 차를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러셀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더 과감하게 운전하는 걸 선호하고 코너 진입 시 더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걸 선호한다. 하지만 이 주행 방식은 차의 밸런스와는 궁합이 좋지 않기에 더 많은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의 3연승을 저지했고 맥라렌은 이번 시즌 전반기를 계속해서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머 브레이크 이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헝가리 그랑프리는 지난 시즌 맥라렌의 팀오더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처음으로 잡음을 일으켰던 레이스이기에 과연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이번에는 얼마나 더 흥미로운 레이스를 만들어낼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